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만에 출생아 수 관련해서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9,04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8% 증가를 했는데요. 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게 지난 2022년 이후 19개월 만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어쨌든 23년 기준으로 18,500명 정도 됐었는데 이제 출생아 수가 19,0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어난 배경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일단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23년보다 또 줄면 안 좋으니까. 다만 23년의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정말 말 그대로 역사상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너무 바닥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한 것이지, 예를 들면 2022년 수준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죠? 2023년이 극단적으로 출생아 수가 좀 줄었던 시점보다만 회복된 것이다. 어쨌든 전년보다 늘었으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도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기저효과에 해당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출산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혼인. 네.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24.6% 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혼인을 한다고 무조건 출산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하반기 출산율을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 건수만큼 출생아 건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혼인 의사도 줄고 있지만 혼인한 사람들의 출산 의사도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수가 커지면 출산의 주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혼인 건수가 많아지면 그래도 출산 건수가 많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출산율이 뭐 23년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는, 23년이 가장 낮은 출산율이었는데 그거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는, 그래도 그렇다고 뭐 드라마틱하게 회복됐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합계 출산율 0.7명대를 유지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출산율이 뭐 드라마틱하게 뭐 예를 들어서 0.7에서 0.8, 0.9 이렇게 올라가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효과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만 또 여기서 한 가지의 중요한 주제는 혼인 건수입니다. 이제 2022년, 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을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뒤로 하고 또 결혼 신고, 혼인 신고는 또 뒤에 하잖아요. 통상. 그러니까 지금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도 결혼을 코로나19 때문에 지체하다 보니 혼인 건수도 뒤로 지체돼서 이제 늘어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혼인이 늘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통계 착시나 이런 것들을 좀 가감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정책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일부 지역에서 지급한 결혼 장려금이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정부에서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정말 이게 비상이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인구구조 변화고요. 인구구조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저출산, 인구 감소, 고령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강조해보자 하는 노력이 바로 비상대책인 거고요. 비상대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금을 좀 지급해주자.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결혼하는 사람 혹은 출산하는 사람한테 뭐 집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해주자. 주택 문제도 저출산의 배경이 되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각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들이 일정 부분 해결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 집 때문에 출산 못하겠다고 생각한 일부의 계층들에게는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것 때문에 출산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출산 장려금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대세적으로 저출산 현상의 이 사회를
고출산 사회로 바꿀 만큼의 그런 만큼의 어떤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예. 더 적극적인 정책 지원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 지원들이 나와서 네. 오늘 전해드린 이 출산율이 늘었다는 소식은 저희가 일회성이 아닌 네. 계속 매달 전해드릴 맞습니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예. 요즘 웹툰 정말 많이 보시거든요. 네이버 네.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최종 공모가가 21달러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적정선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현재는 뭐 적정선이라고 평가 내려지고요. 물론 기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네. 따라서 기대 수준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은 뭐 기대를 했던 기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이 정도면 뭐 보시는 것처럼 뭐 공모가 21달러 그리고 우리 돈으로 보면 대략 뭐 3조 7천억 원 가량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 상장과 동시에 많은 자금을 모았다라고 평가할 수 예. 있겠고요. 그 많은 자금을 모은 걸 가지고 결국 하고자 하는 웹툰 엔터테인먼트로 하고자 하는 여러 비즈니스를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네이버 웹툰이 이번 기업 공개로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을 하면서 4,400억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시아의 디즈니가 되겠다 공언한 부분도 있고 네.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이 컨텐츠 산업의 그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보통 표현하기를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죠. 예. 원소스 멀티유즈는 사실상 생각해 보면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를 갖고 여러 가지를 창출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주제로 칼럼을 씁니다. 예. 그리고 칼럼 쓴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합니다. 예. 방송한 내용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업에 강연을 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용하면 효율적인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컨텐츠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원 스토리 멀티 유즈입니다. 그러니까 원 스토리 멀티 유즈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웹소설이 있죠. 예. 이 웹소설을 이용해서 웹툰을 만들어요. 네. 그럼 또 웹툰을 가지고 영화를 드라마를 만들죠. 이렇게 원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 개의 생산물을 만든다. 이게 원 스토리 멀티 유즈인데 이게 바로 IP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 비즈니스를 영위해서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성과 또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 바로 원 스토리 멀티 유즈 IP 비즈니스의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의 디즈니라는 목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컨텐츠 산업의 밸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워낙 K-컬처, K-드라마, K-팝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문화에 정말 아시아에서 정말 많은 국가에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와 함께 맞물려서 아시아의 디즈니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 네. 기본적으로 이 네이버 플랫폼 얼마 전에도 라인 야후 가지고도 네. 이야기를 했지만 이 라인 야후조차도 굉장히 범용화된 아시아에서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으로서 플랫폼 장악력 그리고 컨텐츠 확보력 그리고 K-컬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아시아의 디즈니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다. 저는 희망을 좀 보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그냥 딱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인지도도 올라가고 네.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데 성장 둔화가 있을 수도 있고 수익성이 낮다는 우려도 있어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어쨌든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 네. 나스닥 상장된 만큼 나스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네이버라는 기업이 조금 더 알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 네이버에 투자를 해볼까? 한국으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려지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은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네.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다든가 추가적인 성장성이 없다, 성장성을 기대할 수 없다든가 실제 까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낮다든가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든가 이렇게 기대했던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나스닥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그게 오히려
또 네이버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긍정적인 것은 많으나 지금 나스닥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응원해 볼 만한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오를 수 있었던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1조 달러 진입한 게 2020년이거든요. 예. 4년 근데 만에. 예, 4년 만에 정말 4년 5개월 만에 2배를. 그럼 만약에 2020년에 아마존 주식을 보유했던 분은 그죠? 지금까지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2배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간 배경은 말 그대로 아마존의 성장성, 미래 가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옷을 사고 식료품을 사고 오프라인에서 사세요? 온라인에서 사세요? 보통 온라인에서 그쵸? 사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늘어나요. 예. 최근까지도 늘어났지만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을 가장 많이 독점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그 기업이 바로 아마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마존의 실제 수익성과 성장성, 미래 가치 이런 부분에 가치가 올라간 것이고 또 이런 미래 가능성에 또 투자하는 것은 아마존이 더군다나 AI를 가지고 흔들겠다. 내가 이제 오픈 AI와 경쟁자가 되겠다. 정면 경쟁하겠다. 하면서 AI 서비스를 확보하고 AI 서비스 경쟁력을 꾸준히 끌어올리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높게 평가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즘은 회사가 인공지능에 투자를 안 하면 못 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존도 AI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아마존은 계속해서 주가가 좀 오르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의견 드리면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너무 유명한 표현이라 AI is everywhere.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냥 예를 들어 에브리웨어 핸드폰 아닙니까? 에브리웨어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일상에 있다. 그렇죠. AI도 이제 일상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곳곳에 AI가 침투할 것인데 아마존이 그 AI를 오픈 AI와 함께 라이벌로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고요. 또 아마존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이런 각종 서비스가 AI 시대에 적정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온라인 쇼핑에서 AI 기술을 병합해서 더 경쟁력 있는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춤 배송, 맞춤화된 상품을 추천 이런 것들도 다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쟁력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존의 전망까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